잠시 멈춰서서 깨달아 보십시오. 당신이 삶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실은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타는 듯한 불안감,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어떤 기억, 인정받기 위한 끝없는 갈망, 그 어느 것도 세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당신 마음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거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혼란 속에서 살다 죽게 될 것이며, 그 거울 뒤에서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진짜 삶을 결코 만져보지 못할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당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 진실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른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곡된 상에 갇힌 포로로 남기를 거부하고 명료함과 강인함, 그리고 자기 발견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마음의 거울. 인생의 기이한 점은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서서 똑같은 풍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지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기쁨을, 다른 한 명은 씁쓸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한 명은 기회를, 다른 한 명은 위험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들이 보는 것을 휘게 만드는 그들 마음속 거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저 밖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왜곡된 거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서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커 보이거나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이거나 몸이 이상하게 휘어 보입니다. 그 상은 현실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는 거울을 한쪽으로 휘게 하고 자존심은 다른 쪽으로 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 전부를 걸었다면 실패는 단순한 따끔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당신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면 심지어 친절함조차도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그것이 바로 거울의 함정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거울에 얼룩을 남기고 곧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 색조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형제가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완전히 정반대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한 명은 따뜻함, 웃음, 그리고 교훈을 회상합니다. 다른 한 명은 비판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각자의 거울이 다른 상을 비추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이 진실로 굳어졌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위험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가 의미한 바는 삶의 사건들은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의 거울이 그것의 형태, 색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거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 모습이라고 단정하고 그래서 왜곡이 현실이 됩니다. 불안은 미래를 실제보다 더 어둡게 칠합니다. 향수는 과거를 실제보다 더 밝게 닦아놓습니다. 욕망은 사물을 과장된 형태로 늘려 우리가 오직 저 목표를 달성하거나 저
저 물건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마음의 거울은 당신이 감히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한 당신을 환상의 꿈속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친 상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존재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것을 시험해 봅시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이 대화를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 거울이 자격지심으로 물들어 있다면 당신은 저들이 내 험담을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당신의 거울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너무 존경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군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당신의 거울이 차분하고 평온하다면 사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었나 보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거울이 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왜곡된 버전을 보여주고 우리는 결국 존재하지도 않았던 싸움을 하느라 진을 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울을 닦으면 됩니다. 오래된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버릴 필요 없이 그저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파괴할 필요 없이 단련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반응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보는 것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분노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것을 비추는 방식에서 오는 것인가? 그 간단한 단계가 바로 비친 상을 믿기 전에 얼룩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은 자유롭다. 거울을 더 많이 닦을수록 당신은 왜곡된 이미지에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닦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수련입니다. 거울이 계속해서 먼지를 모으듯 마음도 스트레스, 판단, 그리고 오래된 습관들을 모읍니다. 매일 몇 분간의 성찰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의 빛깔은 무엇인가? 내 거울은 어떤 세상을 비춰주고 있는가? 이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왜곡이 펴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울은 더 적은 소음, 더 적은 편견, 더 적은 두려움으로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둡시다. 거울은 결코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거울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을 비출 수 있을 뿐, 그 뒤에 있는 존재는 결코 비출 수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철학이 신비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플라톤은 인생을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며 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거울은 아무리 닦아도 여전히 우리 감각의 그림자만을 비출 뿐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거울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울 뒤로 미끄러져 들어가 지켜보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의 단편이라도 엿보게 되면 인생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상들의 연속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고 목적이 있으며 살아 숨 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비친 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료함을 향해 당신의 길을 닫고 있습니까? 세상은 저밖에 광대하고 풍요롭고 활기차게 존재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당신 안의 거울만큼만 명확합니다. 그것을 통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단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경험 전체를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거울을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볼까?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똑같은 세상이 누가 혹은 무엇이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에게 해질 역해숲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늑대에게 그 똑같은 숲은 사냥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새에게는 나뭇가지들의 네트워크이자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나비에게는 색깔과 꿀의 흔적이 가득한 들판입니다. 숲 자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호랑이를 예로 들어봅시다. 호랑이에게 당신은 꿈과 감정, 기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칼로리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아침, 점심, 혹은 저녁 식사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의 마음, 즉 그 거울은 생존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렌즈는 좁지만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삶을 음식, 영역, 그리고 본능으로 축소시킵니다. 그것이 존재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메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거울은 땅의 진동, 포식자의 존재, 식물의 냄새에 맞춰져 있습니다. 호랑이와 메뚜기가 같은 땅을 공유하지만 메뚜기는 다른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본성에 의해 자기 보존으로 이끌린다. 그리고 그 욕구가 바로 각 생물이 세상을 경험하는 필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인간은 더 넓은 거울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지 음식이나 거처에만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술, 사랑, 아름다움, 지식, 심지어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까지도 말입니다. 이 더 넓은 거울은 우리에게 호랑이나 메뚜기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경험에 접근하게 해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는 변화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 거울의 모양, 이것들은 단지 현실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경험 자체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 판단, 그리고 강한 정체성은 거울을 호랑이의 것보다 나을 게 없을 정도로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인종, 정치, 성공, 실패와 같은 꼬리표에 너무 단단히 매달릴 때 우리는 우리의 넓은 거울을 좁은 거울로 축소시켜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삶의 단편들만 보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들어맞는 것만 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종류의 맹목에 대해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그 의견이 거울을 흐리게 하고 곧 우리는 왜곡을 진실로 착각하게 됩니다. 판단이 얼마나 빨리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운전 중에 끼어들면 당신의 거울은 분노를 비춥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자기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군. 더 차분한 거울을 가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병원으로 급히 가는 중인가 보네. 사건은 같았지만 비친 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칼 융근 썼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보는 왜곡은 종종 당신 자신의 투영이지, 당신 앞에 있는 것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 거울이 다른 생물들의 것보다 항상 더 깨끗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소위 지능이라는 것은 왜곡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동물들은 생존, 번식, 본능이라는 단순한 거울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지위, 자아, 이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층들을 더합니다. 그리고 층이 많을수록 명확하게 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고 결코 빛의 근원을 보기 위해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울은 종종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삶의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더 넓은 거울을 진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잠재력과 함정을 모두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생물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반면 편견이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적게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의 거울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이 좁은 판단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그 순간 자기 알미 당신의 시야를 다시 넓힐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웃 간, 심지어 가족 내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부분은 왜곡된 거울에서 비롯됩니다. 각 측은 의심, 자존심 또는 과거의 상처라는 렌즈를 통해 상대를 봅니다. 각 측은 자신의 상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두 거울 모두 왜곡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닦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료 인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호랑이만이 타인을 음식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범주로, 그들로, 고정관념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왜곡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촉구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춰진 상이 문제인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랑이는 거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먹이를 볼 것입니다. 메뚜기는 거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진동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넓히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닫거나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곡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삶을 바라볼 때 경이로움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넓은 거울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과 정체성이 그것을 좁게 만들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갈망하는 것 또는 경멸하는 것만을 보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인간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다면 세상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달하는 것이 바로 마음 자체를 통달하는 첫걸음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죽는가? 우리 대부분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고 불안정하며 혼란스러운 상태로 삶의 끝에 도달합니다. 죽음 자체가 큰 충격이어서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보증수표였으니까요. 문제는 너무 늦게 찾아오는 섬뜩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머릿속의 소음을 삶 자체로 착각했고, 막이 내릴 때 비로소 자신들이 진짜 무대에 한 번도 올라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데 쓰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과거의 논쟁을 되새기고 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 시나리오를 예행 연습하는 데 쓰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마치 어두운 방에 앉아 스크린에 깜박이는 상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생생한 세상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칼 융은 이 비극을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주위를 흩트리는 것들을 쫓고 소음 속에 자신을 익사시키며 조용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삶 자체를 놓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떠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말하고 생각할지를 결정하게 하라. 그는 병적으로 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일이라는 생각, 끝없는 시간을 가정하는 것의 위험이 우리를 눈멀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승진한 후에 살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후에, 은퇴한 후에 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나중 후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닥쳤을 때 혼란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수십 년 동안 바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이 혼란은 단순히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현존해 본 적이 없다는 데서 오는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세네카는 그것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력이 문제였습니다. 현존이 문제였습니다. 살아가는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삶을 예행 연습하며 현실이 아닌 생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은 긴 꿈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평생 사다리를 오르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 마지막 날에야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음의 거울이 당신의 경험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왜곡된 거울이 돈, 명성, 인정 같은 것들이 삶 자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상들을 쫓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느 것도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 보기 위해 거울 뒤를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조용한 깨달음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만지고 있는가? 내가 몇 시간 동안 스크롤하고 스트레스 받고 머릿속에서 논쟁할 때 나는 실제로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었는가?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벽에서 춤추는 그림자를 보며
결코 불을 보기 위해 돌아보지 않고 결코 빛 속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조차 이에 동의합니다. 윤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운명이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었다는 갑작스러운 충격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마음, 닦이지 않은 거울이 쇼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통달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알아차리고 감히 현재의 날 것 그대로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깨어남으로 시작하십시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스크롤하는 대신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은 다른 곳에 둔 채 먹는 대신 실제로 당신의 음식을 맛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내 거울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만큼 충분히 멈추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이 더 명확하게 비추도록 삶을 왜곡으로 흐리게 하는 것을 멈추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음에 더 저항할수록 그것이 도착했을 때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당신의 인식 속에 간직할수록 당신은 더 살아있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거울을 날카롭게 하고 각각의 평범한 순간이 비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피하고 환상을 쫓고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며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현존을 선택할 수 있고 당신의 거울을 닦을 수 있으며 그 뒤를 들여다보고 줄곧 그곳에 있었던 존재, 바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산다면 죽음은 혼란스러운 낯선 이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동반자로 찾아올 것이고 당신은 혼란이 아닌 명료함, 심지어 감사함으로 그것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거울 위의 그림자를 계속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서 빛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과 우리 이전에 온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지도를 남겼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법, 거울 닦기.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우리 삶을 흐리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세상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논쟁, 과도한 생각, 끊임없는 비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 이 중 어느 것도 현실에 직접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거울에 낀 먼지입니다. 집에 있는 먼지 낀 거울처럼 방치될수록 그 앞에 진정으로 있는 것을 덜 명확하게 비춥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멈추고 오직 먼지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료함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의견 또는 더 많은 소음을 더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닦는 것에서 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하루의 혼돈 속으로 뛰어드는 대신 자신에게 조용한 2분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앉아서
숨을 쉬고 당신의 생각이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떠오르고 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쫓지도 싸우지도 않고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닦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 바뀝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벅차게 느껴졌던 것들이 날카로운 날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닦지 않는다면 당신은 왜곡을 현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비판이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공항에서의 지연이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하나의 불안한 생각이 당신의 온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에픽테토스는 수세기 전에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받는다. 거울 위에 먼지가 바로 그 관점입니다. 마음을 맑게 닦아내면 삶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흐릿한 내면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먼지가 끼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조차 흐릿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가득한 생각 하나, 답장하지 않은 이메일, 내야 할 청구서 같은 것들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립니다. 기쁨은 바로 눈앞에 있지만 당신은 그 맛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마음을 닦는 것은 바로 이것을 스스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히 마음을 비우거나 생각 없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거울은 언제나 무언가를 비추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선명하게 비추느냐입니다. 잘 닦은 거울이 영원히 티 없이 깨끗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듯 마음 역시 완벽하게 고요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습관 혹은 주변 환경을 통해 먼지는 언제나 다시 쌓일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거울을 닦는 습관은 그 먼지가 당신의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앞서 말했듯 아침의 2분은 강력하지만 마음을 닦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차가 막히는 길에 서 있나요? 지체되는 상황을 저주하는 대신 숨을 쉬며 초조함이 어떻게 차오르고 가라앉는지 느껴보세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나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당신의 생각들을 관찰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닦는 과정은 시작됩니다. 먼지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에서 그저 먼지를 바라보는 관찰자로 당신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거울을 더 많이 닦을수록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 더 명확하고 더 날카로우며 더 진실하게 보일 겁니다. 연인과의 다툼이 머릿속에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힘든 하루가 당신은 실패할 운명이라는 이야기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름답지만 언제나 현실 그대로를 말이죠. 스토아 학파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왜곡된 시선이 아닌 삶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매일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신 당신은 고요한 힘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림자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명료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도전이 닥쳐왔을 때 당신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회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맑은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행동의 장애물이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길이 된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잘 닦인 거울 앞에서는 장애물이 당신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간단합니다. 먼지 낀 거울을 통해 삶을 계속 바라보며 얼룩을 진실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거울을 닦기 시작하여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 즉 당신 존재에 생생하고 여과되지 않은 현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죽음조차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곡 속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집중의 기하학. 꿈속에서 정신이 얼마나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잠든 사이 당신은 얼굴, 풍경, 심지어 대화 전체를 생생한 디테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같은 장면을 떠올리려 하면 그것은 흐릿하고 조각난 채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깨어 있을 때보다 무의식 상태에서 상상력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몸이 약해지듯 집중하지 않는 마음은 무뎌집니다. 집중력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생각을 꾸준히 붙들지 못한다면 그 생각의 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쉬지 못하는 아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중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차분히 앉아 관찰하는 법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현존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그 원리를 보여주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커피잔, 구석의 의자, 심지어 당신의 손과 같은 평범한 사물 하나를 골라보세요. 막연하게 보는 대신 그것을 여러 도형으로 분해해보려고 노력하세요. 손잡이의 곡선을 원으로, 평평한 바닥을 사각형으로, 손가락의 기울기를 삼각형으로 보세요. 이 연습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음속의 형태를 붙드는 능력이라는 본질적인 힘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모양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의 주의력은 조금 더 확장됩니다.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고 싶은 충동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 시야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왜 강력할까요? 주의력은 근육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단련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집중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커피잔 속의 모양처럼 단순한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나 갈등 혹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훈련이 더 큰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이것을 정신적 기하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도 선, 각도, 구조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을 더 정밀하게 인지할수록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고 마음은 더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삶을 흐릿한 사진으로 만족하는 대신
고화질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근,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썼습니다. 기하학적 집중은 깨어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수동적으로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눈을 사용하여 의식적인 명료함으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정반대의 습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2분마다 알림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주의를 흐트리는 것을 넘어 산산조각 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은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2페이지 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려 해도 금세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 좀이 쑤십니다. 당신 마음의 거울은 먼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산만함으로 흐려진 것입니다. 세네카는 수세기 전에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방향으로 끌려다닐 때 당신은 어느 곳에도 단단히 서 있지 못합니다. 집중은 바로 그 파편화된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줍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기하학은 가장 안정적인 질서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은 자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너짐 없이 무게를 지탱하죠. 마음이 현실을 도형으로 분해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유희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구조를 부여하고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집중력은 습관입니다. 알아차리고 붙들고 주의를 되돌리는 작은 반복적 행동들로 만들어지는 습관이죠.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상상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목표를 시각화하면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생각들이 마구 흩어지지 않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는 이런 명료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깨어있을 때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되면 당신은 오늘날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 즉 왜곡 없이 보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제를 위한 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점은 모든 생각을 지배하거나 상상력을 경직된 형태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는 대신 당신에게 봉사하는 데 필요한 규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세요. 집중력이 날카로우면 논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창의력은 더 깊이 있게 흐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당신이 진정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기에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당신은 절반만 살아있는 셈입니다. 마음속 이미지들 사이를 떠다니는 것이죠. 집중력이 있으면 당신은 현존하고 살아있으며 깨어있습니다. 그러니 제안은 간단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사물 하나를 골라 도형으로 분해해보세요. 내일은 다른 것을 고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하학적 연습이 당신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수록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목표가 아닐까요? 흐릿함에서 깨어나 꿈에서 걸어나와 완전한 명료함 속에서 삶을 마주하는 것 말입니다. 반영에서 현실로. 우리는 마음속 이미지를 현실 그 자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곱씹고 나눴던 대화를 되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상상하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들에 짓눌린 채 하루를 서두릅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바쁘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스크린이 꺼지지 않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스크린에 비친 반영만을 보고 있으면 당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실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의 고리에 갇혀 살아가는 대신 반응하며 머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반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운명이나 행운 혹은 세상 탓으로 돌리면서 진짜 문제가 마음의 거울에 있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갇힌 채로 그저 생존할 뿐 온전히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두려워하다가 막상 겪어보면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반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할 때 삶은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호숫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고요할 때 당신은 나무, 하늘, 구름의 반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나 파도의 수면이 계속 흔들리면 반영은 왜곡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호수는 여전히 그 호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생각, 두려움, 욕망이 수면을 흔들고 반영은 혼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이 잠잠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갑자기 호수는 수면의 아름다움과 그 깊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뒤편으로 들어서면 당신은 잔물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 그 자체를 만지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홀히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인생은 매우 짧고 불안하다. 반영 속에서 살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현재의 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거울 뒤편으로 살며시 들어서면 당신은 다시 현재를 찾게 됩니다. 그림자 속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격렬한 논쟁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여러 반영을 던져 올립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나 자신을 방어해야 해. 이길 수 없어. 이 반영들은 감정을 촉발하고 감정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곧 당신 둘 다 왜곡의 폭풍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울 뒤편으로 들어선다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반영일 뿐이야. 그 멈춤의 순간에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의해 통제되는 것과 마음을 이끄는 것의 차이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여기서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동굴에 묶여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족쇄를 끊고 돌아섰을 때 그는 불과 빛, 즉 진짜 근원을 보게 됩니다. 반영 속의 삶은 그 동굴에 살면서 그림자를 진실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뒤편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돌아서서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현실을 만지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색깔은 더 밝아 보이고 대화는 더 깊게 느껴지며 작은 순간들이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에서 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존합니다. 이 현존은 극적이지는 않지만 강력합니다. 혼란과 명료함의 차이이며 낭비된 삶과 온전히 살아낸 삶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알아차림으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 생각에 잠겨 있거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알아차리세요.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나는 반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만지고 있는가? 이 간단한 질문조차 잠시 거울 뒤편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들은 더 길어지고 명료함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 시대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반영 속에 갇혀 있으면 당신은 환상의 죄수로 남습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서면 당신은 자유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당황하며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온 사람의 조용한 힘으로 그것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림자인가, 실체인가, 반영인가, 현실인가. 그리고 일단 그 차이를 엿보게 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오용의 위험. 사람들이 처음 약간의 명료함을 맛보게 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날카롭게 하고 심지어 방향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빠른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돈을 끌어당기거나 결과를 바꾸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새로 발견한 정신적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를 쌓기도 전에 통제력을 좇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에게 경주용 자동차 열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는 강력하지만 그것을 다룰 성숙함이 없다면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에 대해 경고했을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의도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옳지 않다면 행하지 말고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라. 단련된 마음은 탐욕이나 자아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와 미덕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삶을 당신의 욕망에 맞추려 할 때 당신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마음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칼 융은 비슷한 위험을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힘을 사용하여 안으로 향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름길로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부, 권력 또는 영향력에 대한 환상으로 주의를 돌리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외부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달은 외부 세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환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 인정, 권력과 같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정신 수련을 한다면 당신은 전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족쇄를 더 반짝이게 닦았을 뿐입니다.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지만 그것을 왜곡시키는 바로
그 충동에 더 날카롭게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어떤 방이든 밝힐 수 있는 램프가 주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여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당신 자신의 공연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면서 스스로가 쇼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램프를 사용하지만 오직 하나만이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된 마음은 진실로 가는 길을 밝힐 수도 있고 조종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놓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이는 우리 통제 밖의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당신이 부, 명성, 인정과 같은 결과를 강요하기 위해 정신력을 사용할 때 당신은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좌절과 맞바꾸게 됩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세상에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용의 위험이 그토록 미묘한 이유입니다. 마음은 날카로워질 수 있지만 방향 없는 날카로움은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을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를 시험하기 위해 매일 수련했습니다. 나는 이 수련을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큰 영향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지배를 위해 사용했던 지도자들. 진리를 발견했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그것을 왜곡했던 사상가들. 그들 모두는 자신의 거울을 오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그 뒤로 걸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개발했던 바로 그 힘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윤근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반영과 마주하는 것보다 힘을 가지고 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마주함, 즉 거울 뒤편으로 들어서는 것이 정신 수련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수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력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기 위해 마음을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매 수련 전에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진실을 보기 위해 거울을 닦고 있는가? 아니면 환상을 키우기 위해 닦고 있는가? 한 길은 명료함으로 다른 길은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의 중심에는 강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떡, 디이야말로 유일한 선, 샨이다. 부, 명성, 쾌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혜, 정의, 용기, 그리고 자제력을 위해 마음을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오용의 위험은 이것을 잊고 명료함이라는 선물을 또 다른 욕망의 덫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무기처럼 사용하려는 충동에 저항하세요. 수련을 탐욕으로, 집중을 통제로 바꾸지 마세요. 대신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게 하세요. 생각의 거울 너머로, 반영의 행렬 너머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고요함 속으로 당신을 데려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
거울 뒤편에 스토아학파가 말했던 자유, 철학자들이 가리켰던 지혜, 그리고 어떤 외부적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실천. 변화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명료함, 평화, 그리고 마음에 대한 통제라는 개념을 사랑하지만 매일의 실천에 이르면 망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너무 바빠. 이건 어차피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거야. 와 같은 변명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지 안다면 인생은 길다. 매일의 실천은 바로 인생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작고 꾸준한 걸음이 당신을 생각에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생각을 지배하는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시작합시다. 특별한 도구나 몇 시간의 명상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력뿐입니다. 주변에 사물 하나, 의자, 컵, 병 같은 것을 골라 도형으로 분해해보세요. 처음에는 원, 사각형, 어쩌면 몇 개의 삼각형 같은 명백한 것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찾아보세요. 20개, 50개, 100개. 얼마나 많은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밀어붙여 보세요.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집중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부드럽게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이 연습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스크롤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좇도록 스스로를 가르쳐 왔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단 몇 초도 하나의 생각을 꾸준히 붙잡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이 연습을 고요함과 결합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기 전 자신에게 조용한 2분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자리에 앉아 숨을 쉬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게 두세요. 생각을 좇지도 맞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빛으로 끌어냅니다. 자신이 반복해온 패턴을 알아차리고 실체 없는 걱정들을 인식하게 되죠.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각이 없다면 당신은 운명에 이끌리듯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각이 있다면 비로소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들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버스를 기다릴 때요. 거리의 표지판을 여러 도형으로 나눠보세요. 회의에 참석 중인가요? 회의실의 기하학적 구조를 관찰해보세요.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를 받나요? 숨을 쉬고 생각을 좇는 대신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세요. 세상 전체가 당신의 훈련장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마음의 거울을 닦을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죠. 플라톤은 철학을 영원히 빛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 하나하나가 바로 그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결국 삶을 바꾸게 됩니다. 생각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닥쳐와도 예전처럼 강력하게 당신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정이 솟아오를 때도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마침내 배의 키를 잡는 법을 배운 항해사처럼 굳건히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음은 복잡한 것을 좋아합니다.
극적인 해결책, 인생을 바꾸는 돌파구를 원하죠. 하지만 진실은 숙련됨이란 조용하고 평범한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5분간의 도형 집중, 2분간의 고요함.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이 현실을 비추는 방식을 재구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은 명료함으로 바뀌고 흩어진 생각들은 단단한 현재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당신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온갖 방해에 흩어지고 온갖 생각에 짓눌리며 마음이 제멋대로 뛰놀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작게 시작할 것인가? 하나의 사물을 정해 그 형태를 나눠보고 내일 아침 2분 동안 앉아서 당신의 생각을 그저 지켜보세요.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이야말로 거울을 닦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맑아질수록 당신의 삶도 맑아집니다. 결국 인생이란 마음이 당신에게 던지는 끝없는 생각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맑을수록 당신의 길도 선명해집니다. 왜곡된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온전한 현종함과 단단함과 명료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하며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벼리세요.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스토익 저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